준호가 족발집 문을 벌컥 열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상한 반찬을 왜 주셨어요? 애가 아파요. 복희는 억울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나 안 갔어. 정말이야. 하지만 준호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탁! 준호의 손이 복희의 뺨을 때립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집니다. 복희는 뺨을 감싸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손 꼭 잡고 엄마가 최고라고 하던 내가 대기업 들어가면 호강시켜 준다더니 복희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 손으로 엄마를 때리는구나. 그 말이 끝나자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꼭 좋은 일 생기시고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전복희의 눈이 떠집니다. 65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하게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몸에 새긴 습관이죠. 복희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의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니 감사하지 뭐. 복희는 혼잣말을 하며 옷을 챙겨 입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오래된 골목 끝에 자리한 복희 족발. 간판은 세월의 때가 묻어 빛이 바랬지만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집을 압니다. 30년 한결같은 맛으로 동네 사람들의 입맛을 책임져 온 곳이니까요. 복희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냄새. 간장과 마늘, 생강이 어우러진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이 냄새가 좋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냄새가 복희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큰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핍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잠시 후 물이 팔팔 끓습니다. 복희는 정성스럽게 손질한 돼지 족발을 하나하나 솥에 넣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족발 덩어리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땀에 젖은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솥 앞에 앉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이내 족발 삶는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복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준호. 올해 38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반듯한 아들이죠. 며느리 서연은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돌봅니다. 그리고 6살 손자 현수. 복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할머니 족발 너무 맛있어요. 현수가 족발을 맛있게 먹으며 웃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한마디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희는 족발을 삶으면서도 반찬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된장찌개. 아들네 식구들이 먹을 반찬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이거 준호네 갖다 줘야지. 서연이가 요즘 바쁘다던데. 복희는 반찬통을 하나하나 챙기며 미소를 짓습니다. 사실 복희는 이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10년 전부터 족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30곳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인센티브만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복희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 족발을 삶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합니다. 아들이 힘들지 않게 사는 게 내 꿈이지. 복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벌어도 자신을 위해 쓰는 법이 없습니다.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고
외식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들이 편하게 살기를, 손자가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전 10시 족발이 다 삶아집니다. 복희는 뜨거운 족발을 건져내 식힙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족발을 보면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맛입니다. 손주 현수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복희는 족발 몇 점을 싸고 준비해둔 반찬들을 커다란 보자기에 담습니다. 손주 생각에 흥이 절로 나고 손이 빨라집니다. 복희는 묵직한 보자기를 들고 가게를 나섭니다. 아들네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입니다. 복희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는 활기차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입니다. 복희의 손에는 족발 기름이 밴 냄새가 납니다. 손을 씻고 또 씻어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냄새입니다. 하지만 복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고 이 냄새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복희는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5층 문 앞에서 벨을 누르니 현수가 달려와 문을 열어줍니다. 할머니, 복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우리 현수, 오늘은 더 씩씩하네. 복희는 현수를 안아 올립니다. 손자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집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서연이 나옵니다. 복희는 보자기를 풀며 말합니다. 응, 오늘 족발 잘 삶아졌다. 현수 좋아하는 반찬도 다 챙겨왔어. 서연은 반찬통을 받아들며 잠깐 미간을 찌푸립니다. 코를 살짝 찡그리는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복희는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손자 현수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을 뿐입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오늘 족발이랑 너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 가져왔어. 맛있게 먹어야 해. 복희는 아들네 집에서 손자와 시간을 보냅니다. 현수와 블록을 쌓고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이 시간이 복희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족발 삶는 일이 힘들어도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이 고되어도 이 순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방에서는 서연이 복희가 가져온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넣으며 작게 한숨을 쉽니다. 반찬통 만진 손 냄새를 맡으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복희와 현수의 웃음소리에 표정을 다시 고칩니다. 저녁이 되어 복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빈 보자기를 들고 버스에 오릅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립니다. 복희는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댑니다. 오늘도 현수가 좋아하니 다행이야. 다음엔 뭘 해줄까? 복희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습니다. 며느리의 그 작은 표정 변화는 복희의 기억 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복희의 삶은 이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족발 냄새와 함께 아들과 손자를 향한 사랑과 함께 며칠 후 복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며느리 서연입니다. 어머님, 현수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희가 족발집으로 놀러 가도 될까요? 복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는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자마자 복희는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가게 안을 청소하고 현수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사러 마트에 다녀옵니다. 족발도 특별히 더 정성스럽게 삽습니다. 우리 현수 오는데 제일 부드러운 부위로 줘야지. 오후 2시쯤 가게 문이 열립니다. 할머니, 현수가 뛰어들어옵니다. 어머, 우리 현수. 복희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현수를 맞이합니다. 현수를 안아 올리려는 순간
뒤따라 들어온 서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현수야, 잠깐만. 할머니 지금 일하시잖아. 복희는 손을 멈춥니다. 괜찮아. 손님도 없고 족발도 다 삶아서 안 바쁘다. 어머님, 앞치마에 얼룩도 묻어 있고 힘드실 텐데. 서연이 현수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큰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족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집니다. 코를 살짝 찡그리며 손으로 코앞을 부채질합니다. 와, 냄새가 정말 강하네요. 복희는 그 모습을 보며 어색하게 웃습니다. 그래, 족발 냄새가 좀 나지.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할머니, 나 족발 먹고 싶어. 현수가 족발이 담긴 접시를 가리킵니다. 그래, 할머니가 현수 주려고 특별히 준비했어. 복희는 현수가 먹기 좋게 족발을 작게 찢어 접시에 담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가로막습니다. 현수야, 지금은 안 돼. 저녁 때 먹어야지. 엄마, 나 지금 먹고 싶은데. 현수가 투정을 부립니다. 안 돼. 지금 먹으면 저녁 못 먹어.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그리고는 복희를 향해 미안한 듯 말합니다. 어머님, 애가 요즘 식사 전 뭘 먹으면 밥을 안 먹으려고 해서요. 복희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할머니가 준비한 건 싸줄게. 집에 가서 먹어. 괜찮아요. 저희 집에 먹을 게 많아서요. 서연이 손사래를 칩니다. 가게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복희는 뭐라도 대접하고 싶어 음료수라도 꺼내려 하는데 서연이 먼저 가방에서 생수를 꺼냅니다. 현수야, 이거 마셔. 복희는 할 말을 잃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걸 준비해 온 것입니다. 마치 이 가게 안의 것은 아무것도 먹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어머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서연이 일어섭니다. 응, 저기 안쪽에 있어. 복희가 가리킵니다. 서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복희는 현수와 단둘이 있게 됩니다. 현수야, 할머니 가게 어때? 좋아. 근데 엄마가 냄새 싫대. 현수가 천진난만하게 말합니다. 복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냄새가 싫다고? 응. 차에서도 계속 그랬어. 냄새나면 현수 옷에도 배니까 오래 있으면 안 된대. 그때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손을 씻고 또 씻은 듯 손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집니다. 핸드크림까지 꺼내 바릅니다. 어머님, 저희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현수 미술학원 갈 시간이라서요. 벌써? 이제 막 왔는데. 복희가 아쉬워합니다. 네, 죄송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서연은 현수의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할머니, 안녕. 현수가 손을 흔듭니다. 복희는 가게 문 앞까지 나와 손자를 배웅합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서연이 현수의 옷을 툭툭 털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먼지라도 털어내듯이. 복희는 가게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현수를 위해 준비한 족발은 그대로 식어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싫다고. 며칠 후 복희는 다시 반찬을 싸서 아들네 집으로 향합니다. 샤워를 다시 하고 가게에서 한 번도 입은 적 없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족발 냄새가 배지 않은 깨끗한 옷입니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릅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복희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섭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연의 인사는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응, 오늘은 현수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 왔어. 나물 반찬도 있고. 복희는 보자기를 풀며 반찬통들을 꺼냅니다. 서연이 받아들며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립니다.
어머님, 응, 왜 그러니? 복희가 묻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님 몸에서 족발 냄새가 많이 나요. 복희는 깜짝 놀라 자신의 옷을 맡아봅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현수가 냄새 때문에 힘들어해요. 요즘 후각이 예민해져서요. 그때 현수가 거실로 나옵니다. 할머니, 환하게 웃으며 달려옵니다. 현수야, 복희가 팔을 벌립니다. 하지만 서연이 재빨리 현수를 가로막습니다. 현수야, 안 돼. 할머니가 손 좀 씻고 오셔야 해. 엄마, 나 할머니 안고 싶은데. 현수가 항의합니다. 안 돼. 할머니 냄새 나잖아. 서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할머니 냄새 좋은데. 현수가 소리칩니다. 현수야, 넌 몰라. 그 냄새는 좋은 냄새가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복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손 씻고 올게. 복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화장실에서 복희는 손을 씻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또 하고 손톱 밑까지 문지릅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족발을 만져온 손에서 나는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초라하고 작아 보입니다. 손을 7번, 8번 씻고 나서야 복희는 화장실 문을 엽니다. 거실로 나가니 서연이 복희가 가져온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넣고 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오실 때는 가게 일하시지 않은 날 오시면 안 될까요? 냄새가 너무 많이 배서요. 어머님 가시고 나면 집안 환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복희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마. 그리고요, 가능하면 여벌 옷을 챙겨 오시거나 아니면 제 옷 좀 드릴까요? 복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음부터는 신경 쓸게. 그날 복희는 손자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자신의 옷을 맡아봅니다. 정말 냄새가 나는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유난인 걸까요? 하지만 복희는 알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족발과 함께한 인생입니다. 이 냄새는 복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어도 이 냄새는 복희의 몸에, 손에, 머리카락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족발로 아들을 키웠는데 이게 내 삶인데.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일주일 후 복희는 용기를 냅니다. 너무 속상했지만 손주도 보고 싶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 먹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가게 일을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족발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옷에도 몸에도 냄새가 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을 거야. 복희는 혼잣말을 하며 샤워를 합니다. 머리도 감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큰 맘먹고 산 옷입니다. 손도 핸드크림까지 발라가며 정성껏 관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도 하고 국도 끓입니다.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특별한 밥상을 차릴 것입니다. 복희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용기에 담습니다. 국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밀폐합니다. 오전 11시 복희는 큰 보자기에 음식을 싸서 아들네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점심을 함께 먹으려고 미리 며느리에게 전화도 했습니다. 아들 준호도 점심시간에 집에 들른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세요. 집에 있어요. 며느리의 대답이 그렇게 반갑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엽니다. 나왔다? 복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서연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밥상 차려주려고 왔어. 준호 점심때 들어온다며? 복희는 보자기를 풀며 말합니다. 네, 1시쯤 온대요. 서연이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복희는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하나하나 꺼냅니다. 나물 반찬, 갈비찜, 따끈한 된장찌개. 오늘 된장찌개는 특별히 바지락 넣어서 끓였어. 준호가 좋아하는 거야. 현수는 언제 와? 오후 3시에 와요. 서연이 말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 셋이서 먹어야겠네. 복희가 반찬통들을 꺼내며 말합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일어나 다가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복희는 미소 지으며 밥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서연은 옆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아줍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복희가 정성스럽게 그릇에 음식을 담고 된장찌개를 예쁘게 담아냅니다. 20분쯤 걸려 밥상이 완성됩니다. 자, 다 됐다. 서연아, 앉아. 준호 어디까지 왔는지 전화해 보렴. 복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서연이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습니다. 식탁에 앉더니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희는 따로 배달시켰어요. 복희는 순간 귀를 의심합니다. 뭐라고? 저희 먹을 거요. 저희 입맛에 맞는 걸로 시켰어요. 스테이크랑 샐러드요. 서연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 일도 쉬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복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음식들을 더 선호해요. 건강에도 좋고요. 준호 씨도 좋아해요. 서연이 무심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엽니다. 배달 왔어요. 밝은 목소리입니다. 서연은 배달 음식을 받아들고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복희가 차린 밥상 옆 테이블에 배달 음식을 펼쳐놓습니다.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 샐러드까지 화려하고 풍성한 음식들입니다. 복희는 자신이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바라봅니다. 정갈하게 담긴 나물들, 따뜻한 된장찌개, 갈비찜. 하지만 서연의 눈길은 배달 음식에만 향해 있습니다. 1시쯤 아들 준호가 집에 도착합니다. 엄마 왔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옵니다. 준호야. 복희는 반갑게 일어섭니다. 엄마가 오늘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왔어. 준호가 식탁을 바라봅니다. 복희가 차린 밥상과 서연이 시킨 배달 음식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우와, 오늘 진수성찬이네. 준호가 말합니다. 여보, 어서 앉아. 스테이크 식기 전에 먹어야지.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복희는 기대에 찬 눈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어줄 거라 믿습니다. 준호가 앉습니다. 그리고는 배달 온 스테이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여보, 어디 거야? 요즘 인스타에서 유명한 곳이야. 맛있지? 서연이 웃으며 말합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아들은 자신이 끓인 된장찌개에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준호야, 된장찌개도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바지락 넣었어. 복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 네. 나중에 먹을게요. 준호는 대충 대답하며 샐러드를 먹습니다. 서연이 준호에게 파스타를 덜어줍니다. 이것도 먹어봐. 크림 소스가 진짜 고소해. 맛있네. 준호가 맛있게 먹습니다. 복희는 젓가락을 들고 자신이 만든 음식을 조금씩 먹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식탁 건너편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배달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입니다. 엄마는 안 드세요? 준호가 묻습니다. 응. 엄마는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복희는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회사로 돌아갑니다. 엄마,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준호는 서둘러 나갑니다. 복희가 만든 음식은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손도 거의 대지 않은 음식들을 다시 용기에 담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봅니다. 설거지를 도와주지도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습니다. 그럼 나갈게. 복희가 보자기를 챙기며 말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서연이 휴대폰을 보며 형식적으로 대답합니다. 복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아들이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찌릅니다. 며느리가 시킨 배달 음식만 맛있게 먹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거래처에서 좋은 고기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기뻐합니다. 이건 현수한테 꼭 먹이고 싶은데. 복희는 최상급 한우를 샀습니다. 자신은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하는 소고기입니다. 이걸로 불고기 만들어주면 현수가 얼마나 좋아할까. 며느리에게 전화하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복희는 고기를 예쁘게 포장해 아들네 집으로 출발합니다. 가면서 2번이나 더 전화를 했는데도 연결이 안 됩니다. 오후 3시쯤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릅니다. 1번, 2번.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이상하네. 전화도 안 받고. 분명 집에 있을 시간인데. 복희는 다시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립니다. 문틈으로 서연의 얼굴만 보입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입니다. 응, 오늘 좋은 고기가 들어와서 현수 주려고 왔어. 한우 좀 사왔어. 복희가 손에 든 고기 봉지를 들어 보입니다.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여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지금 친구들이 와 있어요. 다음에 오세요. 서연이 재빨리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라도 받아. 현수 먹으라고. 복희가 고기를 내밉니다. 서연은 문틈으로 손만 내밀어 고기를 받아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는 문을 닫으려 합니다. 서연아, 현수는? 복희가 묻습니다. 현수는 방에서 놀고 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친구들이 기다려서요. 서연이 말하며 문을 닫습니다. 복희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안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왔어? 누군가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야, 고기 배달시켰어. 서연의 목소리입니다. 복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고기 배달이라고요? 나를 배달부라고? 복희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립니다. 창피해서 나를 배달부라고 했구나. 복희는 중얼거립니다.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왔다는 게 창피했던 것입니다. 족발 냄새 나는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창피했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65의 나이, 주름진 얼굴, 낡은 옷차림. 내가 이렇게 초라했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복희는 창밖만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가 보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복희의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좋은 거 먹이고 싶었을 뿐인데 복희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100만 원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 아들마저 자신의 음식을 외면한 그 순간들이 가슴을 도려냅니다.
복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말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배달시켰어요. 냄새가 나요. 고기 배달시켰어. 그리고 아들이 배달 음식만 맛있게 먹던 모습.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복희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만 느껴질 뿐입니다. 며느리한테 배달부 취급당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가게 일만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족발을 삶고 손님을 받고 밤늦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네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배달부로 취급당한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 현수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립니다. 복희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려다 깜짝 놀랍니다. 준호야. 아들 준호가 혼자 서 있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맨 모습입니다. 회사 끝나고 바로 온 모양입니다. 엄마. 준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 준호야. 무슨 일이야? 혼자 왔어? 현수는? 복희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갑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준호가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손님은 없습니다. 그래, 앉아. 뭐 좀 먹을래? 족발 막 삶았는데. 복희가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준호는 의자에 앉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복희는 아들 앞에 앉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입니다.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무슨 일 생겼어?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엄마, 서연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복희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뭐 때문에? 엄마 때문에요. 준호가 복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복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가 심호흡을 합니다. 엄마한테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족발 냄새요. 서연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준호야. 복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엄마, 죄송한데. 준호가 복희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좀 꾸미고 다니시면 안 돼요? 옷도 좀 사 입으시고 미용실도 가시고. 복희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봅니다. 10년도 더 된 낡은 티셔츠에 바램 바지입니다. 하지만 늘 깨끗하게 위생에 신경 씁니다.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준호가 말을 흐립니다. 서연이 친구들이 엄마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족발집 아줌마가 왔다고. 서연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복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는 족발집 아줌마야. 30년 동안 족발 하나로 너 키웠어. 그게 창피한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좀 더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그 얘기하러 온 거야? 옷 사 입으라고, 머리 하라고? 복희가 묻습니다. 그리고 엄마. 준호가 더 중요한 말을 꺼냅니다. 이제 반찬 가져오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복희는 그 말에 숨이 막힙니다. 반찬도 가져오지 말라고? 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나온 반찬들이 더 맛있어요. 위생적이고요. 엄마가 만든 건 좀 옛날 방식이라 저도 입맛이 달라졌고요. 옛날 방식? 복희는 그 단어를 되뇌입니다. 엄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서연이랑 현수를 위해서예요.
엄마도 이해하시죠? 준호가 복희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복희는 손을 빼냅니다. 알겠다. 가봐라. 엄마, 가봐. 회사 일도 바쁠 텐데. 복희는 고개를 돌립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일어섭니다. 그럼, 저 갈게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문이 닫히고 복희는 혼자 남습니다. 가게 안은 족발 냄새로 가득합니다. 30년 동안 익숙했던 이 냄새가 오늘은 유난히 코를 찌릅니다. 냄새가 난다고, 옷을 사입으라고. 복희는 중얼거립니다. 그날 밤 복희는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헝클어진 머리, 주름진 얼굴, 낡은 옷. 아들 말이 맞습니다. 복희는 늙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 이렇게 살지 말자. 복희는 결심합니다. 다음 날 복희는 가게 문을 닫고 미용실로 향합니다.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사가 묻습니다. 머리 염색하고 파마도 해주세요. 젊어 보이게요. 복희가 말합니다. 3시간이 걸려 머리가 완성됩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입니다. 염색한 머리, 곱슬거리는 파마. 확실히 전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복희는 그 길로 백화점으로 향합니다. 평생 백화점에서 옷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옷만 사입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장 직원이 밝게 인사합니다. 저, 옷 좀 사려고요. 어떤 게 좋을까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직원은 복희에게 옷 몇 벌을 골라줍니다.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 복희는 가격표를 봅니다. 15만 원, 20만 원. 이 돈이면 복희가 몇 년 시장에서 옷 사입는 돈입니다. 하지만 복희는 참습니다. 이거 다 살게요. 옷을 사고 구두도 새로 샀습니다. 향수까지 샀습니다. 족발 냄새를 가리려면 향수가 필요하다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복희는 새 옷을 입어봅니다. 거울을 봅니다. 확실히 전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왠지 어색합니다. 이게 나인가 싶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복희는 혼잣말을 합니다. 며칠 후 복희는 변한 모습으로 아들네 집을 찾아갑니다. 새 옷에 새 구두, 파마한 머리에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물론 반찬은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엽니다. 어머님? 서연은 복희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님, 머리 하셨어요? 응, 어때? 좀 나아 보이니? 복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묻습니다. 아, 네. 좋아 보이세요. 서연이 형식적으로 대답합니다. 복희가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서연이 가로막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좀. 나 손자 얼굴만 보고 갈게. 반찬도 안 가져왔어. 그냥. 복희가 애원하듯 말합니다. 서연은 복희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코를 살짝 찡그립니다. 어머님, 그래도 냄새가. 복희는 충격을 받습니다. 향수까지 뿌렸는데 족발 냄새랑 향수 냄새가 섞여서 더 이상해요. 토할 것 같아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 옷도 새로 샀고 머리도 했는데. 복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복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연이 한숨을 쉽니다. 당분간은 좀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라고? 복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준호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손자는, 현수는,
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현수도 요즘 할머니가 무섭대요. 냄새 때문에. 서연이 거짓말을 합니다. 복희는 비틀거립니다. 현수가 자신을 무서워한다고요?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서연이 문을 닫습니다. 복희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새 옷, 새 머리, 향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복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낯선 모습입니다. 이게 나인가 싶습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복희는 새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입던 낡은 옷을 다시 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이게 나입니다. 족발 냄새 나는 늙은 초라한 복희. 나는 이대로인데. 복희는 중얼거립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날 밤 복희는 혼자 족발집에 앉아 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가게, 이 솥, 이 냄새. 이것들이 복희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아들과 손자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변하려고 했는데 소용없었어. 복희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람만이 가게 안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복희는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당분간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자 현수 얼굴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그저 가게 일만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족발을 삶고 손님을 받고 밤늦게 정리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족발을 삶고 있는데 복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며느리 서연입니다.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한 달 만에 연락입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울음 섞여 들립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복희가 놀라 묻습니다. 어머님이 지난번에 몰래 놓고 가신 반찬 있잖아요. 그거 현수가 먹고 식중독 걸렸어요. 토하고 설사하고 지금 링거 맞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복희는 귀를 의심합니다. 내가 뭘 놓고 갔다고? 나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갔는데. 어머님, 애가 아픈데 거짓말은 왜 하세요? 서연이 소리칩니다. 서연아, 너희가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잖아. 복희가 억울하게 말합니다. 어머님, 준호 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계속 거짓말 하시고 이러시면. 서연이 전화를 끊습니다. 복희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찬을 놓고 갔다니요? 복희는 정말로 한 달 동안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족발집 문이 벌컥 열립니다. 아들 준호가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섭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현수가 아프다며? 복희가 다가갑니다.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요? 반찬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준호가 소리칩니다. 나 안 갔다. 정말이야. 한 달 동안 한 번도. 복희가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다 얘기해줬어요. 준호가 복희를 노려봅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나 진짜. 복희가 억울해합니다. 상한 반찬을 왜 줘요? 애가 아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병원에 링거 꽂혀 있는 현수 보면서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나는. 복희가 아들의 팔을 잡으려 합니다. 손 치워요. 준호가 복희의 손을 뿌리칩니다. 엄마는 왜 이래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복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변명하지 마요. 준호가 고함을 칩니다. 그 순간입니다. 탁! 준호의 손바닥이 복희의 뺨을 때립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족발 삶던 솥에서 김이 솟아오르고 그 김 사이로 복희와 준호가 서 있습니다. 복희는 뺨을 감싸줍니다. 뜨겁습니다. 얼얼합니다. 하지만 얼굴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큽니다. 복희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내가 엄마 손 꼭 잡고 엄마가 최고라고 하던 내가. 복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5살 준호가 복희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준호가 복희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엄마 호강시켜 드릴 거야. 대학 합격 발표 날 준호가 복희를 안으며 말합니다. 엄마, 내가 해냈어. 엄마 덕분이야. 대기업 입사 첫날 준호가 복희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이제 족발집 그만하셔도 돼요. 그 손이,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던 그 손이, 호강시켜 드린다던 그 손이, 이제 쉬시라던 그 손이 지금 엄마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손으로 엄마 뺨을 때리는구나. 복희는 중얼거립니다. 준호는 자신이 한 행동에 화들짝 놀랍니다. 손을 바라봅니다. 방금 어머니를 때린 손입니다. 엄마, 저는. 복희는 말없이 고개를 돌립니다. 가거라. 엄마,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가라고 했어. 복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준호는 한 발 물러섭니다. 엄마, 저는 그냥 현수가 아파서. 죄송해요. 복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서 손만 바라볼 뿐입니다. 등이 떨리고 있습니다. 준호는 몇 번 엄마를 부르다가 결국 가게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복희는 그제야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 없이 웁니다. 뺨을 만집니다. 아들의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따뜻한 손길이 아닙니다. 폭력의 흔적입니다. 족발 삶는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냄새. 이 냄새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냄새로 아들을 대학 보냈습니다. 이 냄새로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이 이 냄새를 싫어합니다. 엄마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때립니다. 복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복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게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는 가족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웃으며 이야기하는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복희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손에 맞은 뺨보다 아들에게 거부당한 마음이 더 아픕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복희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그날 밤 복희는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어둠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새우고 난 다음 날 아침 복희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솥에 물을 붓고 족발을 삶았습니다. 뺨은 아직도 얼얼했지만 복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손님이 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도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묵묵히 족발을 썰고 포장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오후쯤 복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입니다. 복희는 휴대폰을 바라만 볼 뿐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10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복희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준호에게서 5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복희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5통에서 3통으로, 그리고 하루 1통으로. 일주일쯤 지나자 준호의 전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처음부터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통화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그저 일만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족발을 삶고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고 밤늦게 정리하고 잠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웃음 한 번 없이.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복희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복희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 차가운 눈빛,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손이,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손자의 웃음소리가. 할머니 족발 너무 맛있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저으며 그 목소리를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목소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갔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익금이 매달 들어왔습니다. 수천만 원, 억대의 돈. 하지만 복희는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 돈으로 준호네 뭐 사줄까, 현수 교육비 보태줄까, 명절에 용돈 넉넉하게 줘야지.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장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모은 돈인지, 왜 모은 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희는 새 옷도 사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만 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가던 젊은 엄마와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족발집이다. 먹고 싶어? 그래, 우리 건우 좋아하는 거지?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준호의 모습 같았습니다. 어린 준호가 복희의 손을 잡고 엄마 족발 먹고 싶어? 라고 말하던 모습. 복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희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모를 연락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재중 전화 없음, 문자 메시지 없음, 카카오톡 메시지 없음. 복희는 연락처를 열어 아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준호 마지막 통화 기록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뺨을 맞던 그날입니다. 복희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르고 싶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손자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안 돼.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돼.
왜 안 되는지는 복희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였을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복희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가족, 손을 잡고 걷는 할머니와 손주,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혼자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입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복희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일만이 남았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30곳에서 매달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은행에서는 VIP 고객이라며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밥 한 끼 사줄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선물 하나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들은 연락을 끊었고 손자는 볼 수 없습니다. 할머니 족발 너무 맛있어요. 또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복희는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복희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뺨이 푹 들어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복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도 복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입니다. 복희는 로봇처럼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내일도 똑같을 하루가. 3개월하고도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복희는 가게에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쓸 재료를 준비하는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요즘 복희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희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현수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상태가 안 좋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자가 아프다니요. 하지만 복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전화했니? 어머님, 제발 병원 좀 와주세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냄새 나는 사람이니까 가면 안 되지. 복희는 냉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현수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족발 너무 맛있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손자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상관없어. 복희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현수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구겨진 옷, 수척해진 모습.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어? 엄마, 현수가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복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왜, 날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반찬 먹고 현수가 아팠다며? 복희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 늦었어. 복희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현수 식습관을 조사했어요. 뭘 먹었는지, 평소에 뭘 먹는지.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이유식부터 주문 배달해서 먹였대요. 한 번도 직접 만들어 먹인 적이 없대요. 매일 몇 끼를. 복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몸에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고 배달 음식에 첨가물이 누적되어서 문제가 생긴 거래요. 확실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복희가 물었습니다. 제가 서연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엄마가 정말 반찬 갖다 줬냐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가 울면서 고백했어요. 엄마는 그날 안 오셨대요.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복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나 그날 안 갔으니까. 엄마, 그걸 알면서도. 준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말을 안 믿었잖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변명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날 때렸잖아.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엄마를. 준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때렸던 그 손을. 제가 엄마를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복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구조 조정 때문에. 복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병원비가 하루에 100만 원씩 나가요. 현수 치료비, 검사비. 제 퇴직금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지금 대리운전 뛰고 있어요. 밤새 운전하고 낮에 병원 가고. 복희는 아들의 수척한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검고 뺨이 푹 들어갔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현수가 아파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손으로 날 때리던 아들이 돈 때문에 이제 나한테 손 벌리네. 엄마.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도 준호 못지않게 초췌했습니다. 예전에 그 도도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복희 앞에 섰습니다. 복희는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어머님 안 오셨는데 왔다고 했어요. 제가 어머님을 미워해서. 왜? 복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촌스럽게 보여서. 냄새 난다고. 저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복희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과 며느리. 어머님, 제발. 현수만은 살려주세요. 현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서연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복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연민일까요? 현수가 어느 병원에 있는데? 복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대병원이요. 복희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에 휴업 팻말을 걸었습니다. 가자. 복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병원 가자고. 우리 현수 봐야지. 복희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울먹이며 복희를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복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자가 아프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받은 상처, 며느리에게 받은 모욕,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간다. 복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아과 병동, 현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작은 침대에 현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6살 아이가 병원 가운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는 모습에 복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복희가 다가갔습니다. 현수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우리 현수? 복희는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현수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복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현수, 금방 나을 거야. 복희는 병실 밖으로 나와 의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손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호자분이시죠?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영양 불균형이 오래되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 기간도 최소 2달은 예상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드나요? 현재까지 계산하면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추가 검사와 치료에 따라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천만 원. 거기에 더. 복희는 바로 원무과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비용 다 결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손자 VIP 병실로 옮겨주세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후 현수는 넓고 쾌적한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잠든 현수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복희는 현수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침대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복희는 잠든 현수만 바라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희가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죄송하고 감사하면 이래서 다 갚거라. 네. 준호가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내 족발집에서. 복희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족발 냄새. 그 냄새 맡으며 번 돈이 지금 현수를 살리고 있는 거야. 준호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도 해봐라.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뜨거운 솥 앞에서 땀 흘리고 손에 칼 자국 생기고 온몸에 기름 냄새 배고
복희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살아봐라. 그럼 알게 될 거야. 이 냄새가 뭔지. 엄마.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서연이 복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희 열심히 일해서 다 갚겠습니다. 복희는 다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건강하게 키워야 해. 배달 음식 같은 거 시키지 말고 직접 만들어 먹여. 네, 어머님. 이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일어섰습니다. 나가볼게. 가게 문 열어야 하니까.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넌 여기 있어. 현수 곁에. 복희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부터 너희 둘이 교대로 일하러 나와. 한 사람은 가게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여기서 현수 돌보고. 네, 어머님.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복희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현수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현수, 금방 나을 거야. 그날부터 준호와 서연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3시 복희의 족발집 문이 열립니다. 오늘은 준호가 먼저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일하고 서연이는 병원에서 현수 돌보고 있어라. 내일은 교대. 복희가 말합니다. 네, 엄마. 준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복희는 준호에게 앞치마를 던져줍니다. 먼저 돼지털 면도부터 해. 일일이 다 밀어야 해. 준호는 생전 처음 보는 날것의 돼지족발 앞에 섰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냄새를. 준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그 냄새 난다던 족발 냄새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복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냄새로 너 키웠어. 이 냄새로 내 집 전세금 보탰고 이 냄새로 현수 병원비 내는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은 서연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준호는 병원에서 현수를 돌봤습니다. 서연아, 고기 써는 법 보여줄 테니 잘 봐. 복희가 칼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복희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능숙하게 족발을 써는 모습. 하지만 자세히 보니 복희의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 불에 댄 자국. 어머님 손.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하다 보니 이렇게 됐지. 너도 조심해. 처음엔 다치기 쉬워. 복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하루씩 교대로 일했습니다. 일하는 날은 새벽 3시에 나와 저녁까지, 병원에 있는 날은 하루 종일 현수를 돌봤습니다. 준호의 손은 칼에 베이고 데어서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서연의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손 괜찮아? 서연이 교대하러 온 준호의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여보는?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손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평생 이렇게 사셨대.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이제 족발 냄새가 몸에 배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 옷을 갈아입어도 남아있는 냄새. 어느 날 서연이 뜨거운 솥 앞에서 족발을 삶다가 손을 대었습니다. 아!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복희가 달려와 서연의 손을 찬물에 담갔습니다. 조심해야지. 화상 입으면 안 돼. 어머님. 서연이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일 30년 동안 이렇게 일하셨어요? 복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냄새 난다고 했던 그 냄새가.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눈물 냄새였네요.
땀 냄새였네요. 사랑의 냄새였네요. 복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열심히 일할게요. 그래. 열심히 해라. 복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복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은 준호가 병원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VIP 병실에 들어서자 현수가 침대에 앉아 준호와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현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수야. 복희는 현수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죽 먹었어. 맛있었어. 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 현수. 복희는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회복하면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복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수가 퇴원하던 날 온 가족이 족발집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족발 먹고 싶어. 현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정성껏 족발을 썰어 현수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현수, 천천히 먹어. 현수는 족발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 역시 할머니 족발이 최고야. 준호와 서연도 함께 앉아 족발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배달 음식만 먹던 2사람이 이제는 복희가 만든 음식을 감사히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제가 왜 이 맛을 몰랐을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맛만 모른 게 아니지. 마음도 몰랐잖아. 복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복희는 2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날 이후 준호와 서연은 하루씩 교대로 족발집에 나와 복희를 도왔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은 집에서 현수를 돌봤습니다. 더 이상 냄새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창피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준호가 매일 아침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 반찬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배달 음식 절대 안 시키고 직접 해 먹으려고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르쳐 줄게. 어느 날 저녁 복희는 솥 앞에 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솥, 이 냄새. 이 냄새가 아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결국 이 냄새가 가족을 다시 모았습니다. 할머니, 현수가 뛰어와 복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 복희는 현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 냄새지. 이게 할머니 냄새야. 준호와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3사람 모두 족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부끄러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준호가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희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최고라고 하던 그 손, 호강시켜드린다던 그 손, 한때 엄마를 때렸던 그 손이 이제 다시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복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족발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족발집이지만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복희 여사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냄새난다고 손주 앞에서도 외면당했던 어머니. 하지만 끝내 원망보다 사랑을 택했고 그 사랑이 결국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복수보다 강한 건 용서였고 천벌보다 깊은 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셨나요? 오늘 복희 여사의 이야기가 그 상처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복희 여사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음 깊이 남는 또 하나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